네, 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능국어 정시 선행반 이렇게 저희 반의 이제 이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요 반을 기획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단연간 그 고3 학생들 이제 지도해서 이게 대학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지금 수능의 어떤 시스템에서 국어 과목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좀 재수 안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학생들이 심지어 이 동네 학교들에서는 재수율이 막 120%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 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 삼수생 합치면은 현역보다 많다. 그 학교 졸업생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이 이런 정도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좀 재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능 국어, 사실 수능 국어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국어 쌤이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가 좀 절대평가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너무 또 많은 그 어떤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조금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어가 이제 수학 다음으로 좀 입시에서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점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점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수능 전체 만점자가 아니라 이제 국어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나올 때는 28명, 이때는 대치동에 현역 중에 만점 1명 있다 이렇게 할 때고요. 많을 때도 300~400명. 그냥 퍼센트로 보면 0.01% 정도. 이제 평가원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실 1% 만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국어가 지금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간 이후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학이 이미 입시에서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어가 또 쉽게 나오면은 이른바 상위권 변별,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의치한 요쪽에 대한 어떤 선호로 볼 때 최상위권 변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국어가 그런 어떤 변별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한 100명 수준의 이런 수능 국어 만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실패했다던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추세는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좀 킬러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여전히 국어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1등급 컷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2등급 컷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2등급 컷 보면은 한 85점, 7점, 여기 80, 내려갔을 때는 81점. 이런 정도 때는요, 사실 100점 만점 시험에 국어가 45문제거든요. 그럼 거의 2점짜리 10개, 9개 틀려도 2등급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 전국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문제 가운데서 10개 틀려도 2등급인데 10개 미만으로 틀린 학생들이 전국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굉장히 이제 국어를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국어를 일찍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어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국어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국어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수능 국어입니다. 일단 수능 국어인데, 사실 이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수능 국어를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그 다음 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한 준비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려면, 통계로 보시면 제가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10문제를 뽑아서, 그죠? 지난 6년 동안 한번 모아봤습니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10문제 다 틀리면 3등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한두 개 맞추고 나머지 틀리면 2등급인 거고, 절반 이상 맞추면 1등급인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1, 2, 3등급을 결정하는 문제 10문제를 지난 6년 동안 60문제 통계를 뽑아봤더니,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68%를 차지합니다. 문제 개수 중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2%인데, 이 선택 과목에서 22% 중에 압도적인 다수의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좀 예상 밖으로 10%밖에 안 되네요.
사실 바로 이 간극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 수능은 압도적으로 수능 국어는 독서 중심의 시험입니다. 사실 독서 7개, 뭐 2022년 뭐 독서 7개고, 가장 최근 수능인 작년 수능의 경우도 독서. 자, 오답률 1, 2, 3, 4위가 모두 독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문학도 들어왔네요.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이게 문학이 뭐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한 작품에서 쭈루룩 3개 이렇게 지금 나온 뭐 이런 정도 상황인데, 그럼 문학도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지금 수능이 시행돼 와서 좀 너무 독서 중심 아니냐 해서 출제한 게 작년 수능인데, 작년 수능조차도 오답률 1, 2, 3, 4위는 모두 독서입니다. 오답률 72%, 전국에서 28% 학생이 맞췄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오지선다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를 이제 알고 맞춘 학생이 몇 프로나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학은 어려운 문제라고 꼽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40%. 그 말은 전국 정답률이 60%라는 얘기죠. 결국 독서 중심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수능의 성격,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독서 중심의 수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뭐 2006평 이런 때 보면은 거의 뭐 독서 5개, 뭐 독서 4개,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문학은 한 문제 이렇게 끼어 있는 정도고요. 자, 그런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독서 중심의 시험입니다. 수능은 독서 중심의 시험인데,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수능, 국어학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국어학원 보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의 국어 공부가 좀 문학 중심의 공부가 아니었나 하고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시험에, 내신에서의 포션이 어떻게 되죠? 문제 구성이. 자, 문제 구성이, 문학 6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선택 과목, 이른바, 그게 이제 언매, 이런 부분들이 한 뭐 30%, 그 다음 기타 한 10%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거의 너무 좀 지나치게, 특히 1, 2, 3등급을 결정짓는 거는 독서다,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사실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는 건 거의 문학에 굉장히 편중된 공부입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사실상 안 배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까? 네, 안 배웁니다. 그게 왜 안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교과서에 독서라고 불리는, 수능 성격의 독서라고 불리는 수능 독서는 낯선 지문을 읽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낯선 지문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글은 아니고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자, 이게 대학교에서 단과대학교의 학제와 일치하죠. 인문대, 사회대 또는 뭐 경영, 경제. 그 다음에 과학은 자연대,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공대, 예술대. 이렇게 해서 대학의 학제와 일치하는 요 학과들에서 교양 수업을 개설했을 때 1학년들이 주로 듣는, 자, 인문사회과학 기술 예술 언어 영역에 대학교 1학년 교양 교재 수준의 글이면서 1200자에서 1600자 정도 사이의 지문, 이것을 선정을 해서 또 한 4문제 정도를 문제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지문으로 가공을 한 것이 수능의 독서 지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지문이 국어 교과서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교과서에서 독서라고 불리는 지문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좀 사보는 그런 책들 있죠. 뭐 교양 서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에서 뽑아서 일부, 그죠? 일부 길이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A4로 한 두어 쪽 정도 실어 놓은 글인데요. 이런 글들이 좀 이 실질적으로 수능 독서와 지문과의 길이, 분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격이 주로 좀 거의 약간 수필에 가까운 성격의 글들이 수능에, 교과서에 일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게다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거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국어학원에 계속 보냈다. 그럼 아이들이 가서 알아서 다 배우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내신 학원이라면 주로 이제 문학을 공부했을 거고,
거기에 한 30% 정도 문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거의 뭐 요즘에 7주씩 하니까요. 거의 뭐 47에 28에서 30주 정도를 1년에 하는데 그 30주 정도 동안 문학과 문법, 그죠? 문학 한 60, 70%에 문법 한 30, 40% 정도 비중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 그런 공부를 국어학원에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 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을 잘 본다? 수능 시험에 1등급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독서로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지금 아이들이 지금 요 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배우고 있는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자, 우리 반의 아이들 가운데서 야, 문학, 제가 조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문학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조사할 정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에서는 문학이 압도적인 포션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는 6월 정도, 내년 6월 정도만 돼서 아이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문학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대부분 걱정 안 합니다. 물론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EBS라는 책, 내년 3월에 나오거든요.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열심히 문학을 다 작품을 보면요. 거기서 60% 정도 작품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은 뭐냐. 문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신 시험보다 이 동네 내신 막 등급 가르려고 문제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베베 꺼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반응은 쌤 평가원에서 낸 시험을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본 거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막상 봤더니 내가 이제 문학을 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봐보니 EBS에서 많이 나오는 데다가 게다가 문제를 전국에서 60만이 보는 시험인데 막 아닌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꽈놓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보다 쉽게 느껴지더라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로 문학 공부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1, 2학년 때 내신 대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의 국어 공부를 거기다가 뭐 올인했다 할 정도로 하고 또 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 따죠. 그런데 그것이 수능과는 직결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다 재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고3 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뭔가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다. 여기서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은 문학이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 아니라 독서 파트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 평가원 독서 지문 그 기출 지문을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자. 평가원 뭐 기출을 보자 이런 거는 막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평가원 독서 기출이라고 하면 자 고3들이 이른바 흔히 고3 정규반을 개강을 주로 이제 12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개강할 때 하는 그 공부 있죠. 그 공부를 6개월 당겨서 이번에 7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미 뭐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또 그 반이 지금 이제 현재 고3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재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지문도 다 뽑아 놨는데 바로 이게 흔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월, 그죠? 또는 뭐 12월 말 정도에 하는 그런 지문들입니다. 이 지문들을 바로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하자. 즉, 입시의 일정을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원 독서 지문이다. 자, 이거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3 올라가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3 올라가면서 1월 정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월에 아까 말씀드린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그리고 바로 수능이거든요.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요 EBS라는 책에서 한 60% 정도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자 이게 제가 좀 뭐 정치권에서 쓰는 말을 좀 빌려서 해보자면 고3 3월부터는 그 시간은 EBS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EBS 중에서도 EBS 문학의 시간입니다. EBS 수능 특강에 190작품 정도가 있는데 그 190작품을 내신하듯이 달달달 하면요.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및 6월 모의고사에서 문학 한두 문제 밑으로 문학 아무리 못하고 그죠? 이 남고
문학적 감성이 떨어진 학생도 그 192작품을 마스터하면 문학에서 한 문제, 뭐 많이 틀려도 두 문제 이하로 다 방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학생들도 그것을 알고, 그리고 또 고3 3월부터는 이제 내신 시험 범위도 대부분 EBS 문학입니다. 이 동네 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EBS 문학에 매달리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학년 때 문학 공부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에 비문학 이거를 좀 합니다. 이걸 좀 하는데 하다 보면 딱 꼴랑 2달, 그러니까 1, 2월 하고 있는데 이제 EBS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EBS 문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귀한 시간 내셨는데 결코 뭐 손해보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서 중심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고3 학생들, 이게 알아요. 학생들도 이게 독서 고3 이게 수능은 독서 중심의 시험이더라. 그리고 막상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한번 봐보면은 이게 독서가 상당히 어렵구나, 갑자기 어려워졌구나 라고 느끼는데, 요 독서 공부 고3 때 1, 2월 때 잠깐 뭐 한 8주, 1년, 한 2달 했더니 EBS 수능 특강이 나와요. EBS 수능 특강 이제 매달립니다. 192학점 하려면 막 하루에 몇 작품씩, 그죠? EBS에 매달려가지고 6평 보기 전에 한 2-4달 만에 이제 끝내고 6평 봅니다. 그러면 또 EBS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른바 이 두 가지 종류의 교재를 수능 연계 교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안 풀고 수능을 본다는 거는 뭐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들,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월까지는 그냥 EBS의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내신도 있고, 게다가 중간에 뭐 이제 6월 좀 지나면요, 뭐 원서도 써야 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원서 써야 돼.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능이 중요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기간에는 또 거기에 또 매진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독서 기출,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게 이제 EBS라는 책이 없을 때 말씀드립니다. 자기 태어날 때 수능 문제 독서까지도 풀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고3 학생들은 이 평가원 독서 기출을 좀 차분하게 검토하고 그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흡수할 만한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리해보면 1, 2학년 때 내신에 매달린다면서 문학 중심의 공부 했다가 고3이 돼서 1, 2월 달에 조금 이제 독서 좀 보려고 하는데 3월에 EBS 나와버리면 또 EBS에 매달리는 시간이 거의 한 4, 5개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재수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러 가는데, 그래 이제 EBS는 내가 그래 끝냈어. 끝내기는 끝냈는데 이제, 그런데 그거는 1등급 받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3등급 방어하는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 독서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한 번 더 해보면 저 독서까지 준비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수능을 좀 잘 치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고3 1월에 시작하는 바로 그 평가원 독서를 6개월 당겨서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좀 수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고3 거 그 6개월 당겨서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서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좀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학원들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어떤 게 이해는 되냐면요. 이제 학원들에서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내신과 관련돼 있고 급한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그래도 비문학도 중요하니까 그냥 과제로 그냥 모의고사 하나씩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그거 풀어봐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고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조차도 이게 어떤 문장 단위부터 좀 문장을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읽어보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고3 과정 독서를 지금 바로 7월에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뭐 무조건 양치기로 그냥 막 과제 많이 주고 막 기출 막 많이 풀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문제 푸는 거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어떤 독해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능력이구나. 그리고
좀 배경 지식이 조금씩 이제 길러지면 사실은 문제 푸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할까요? 따라서 일단은 최대한 그 문장 단위의 독해부터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일일이 이렇게 이런 문장 단위에 분석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근데 그걸로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저의 목표나 또 저의 능력도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서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어떤 글의 형식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제한된 어떤 주제의 범위에서 요구합니다. 즉 대학교 1학년 교양서적 수준의 글, 좀 서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글을 1200자 내지는 1400자 정도, 그죠? 제일 길면 1600자까지 가는 이런 정도로 윤문을 한 뒤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볼 것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1200자 정도의 글이면요, 문장 하나하나를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직접 이제 작성한 거고, 네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이 문장이 왜 필요했는지, 자, 글을 쓴 사람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장을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 함께 최대한 우리가 독서 연습을 지금부터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3 때 1월에 시작하면 일단 양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 한 5개년은 봐야 된다. 이런 당장의 다급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6개월 앞서 시행하면서 6개월 앞서 독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평가원 어떤 독서 기출을 이렇게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인문, 사회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데 그거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과학 덕후라서 과학만 좋아하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2021학년도 수능 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정부의 재정 적자 이런 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들을 잘 보면요, 이런 글들, 정부의 재정 적자,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환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수능은 나오는 테마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 환율만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그죠? 한 7년 전쯤에 이제 환율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도가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개념 정도가 수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의 오버슈팅 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정책, 그죠? 환율 정책에서 고정환율, 변동환율제 이런 것들이, 브레턴 우즈 체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기술예술로 그냥 무조건 전체 범위를 다 넓혀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테마가 존재합니다.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좀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흡수해야 되겠구나. 평가원에서 평가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이 알 수 있는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알고 수능 시험장에 와야지, 그죠?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외국자본이 입은 그 나라의 외환의 양을 증가시키고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환율 하락은 수입 가격을 낮추는 일을 작용하여 수입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 글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율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환율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국 화폐의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로 표현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외국 화폐의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까? 따라서 환율이 오른 것은 외국 화폐의 가치가 오른 것입니까? 한국 화폐의 가치가 오른 것입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을 때, 그 답을 할 수 있을 때
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수능 국어의 독서는 물론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게 느껴지지만 그 정의만 보자면 대학교 1학년 교양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영역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단과대 전체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능에서는 이미 기출에서 한번 출제되었던 것을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을 사실상 그 암묵적인 룰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수능에 총 4번 수능에는 3번 나오고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하면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점점 이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환율의 기본 개념만 물어보다가 그 다음에는 적정 환율, 그죠? 그 다음에 환율 정책, 환율이 오버슈팅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다른 부분들도요,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처음에는 그냥 채권이 뭐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아니군요. 이제 한 5년 전입니다. 나왔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심지어 채권에 대한 보험까지도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지문만 딱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걸 고등학생이 어떻게 푸느냐.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 환율 지문이 가장 좀 어렵게 나왔던 때 한국은행 다니는 직원이 그 환율 지문을 풀어봤는데 2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재밌는 어떤 가십거리로 기사거리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지문만 보니까 그런 거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앞에 것들을 충분히 풀어보고 지문을 읽어보고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흡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지문들을 누가 풀 수 있느냐 면 바로 이겁니다. 환율의 정의가 달러 가치다. 즉 외국 화폐의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먼저 평가원 독서 기출을 시작하자고 드린 말씀 중에 또 두 번째 취지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죠.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이 질문 환율 질문 풀기 전에 잠깐만 선생님이 한번 질문에 답해봐라. 야, 환율은 달러 가치냐 원화 가치냐?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른 거냐 원화 가치가 오른 거냐? 제가 지금 2학년 학생들 이제 정시 선행반을 시작해가지고 또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그 중에 절반쯤은 아예 그죠? 대답할 엄두를 못 내고요. 절반쯤은 잘못된 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좀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또 가능하려면 우리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는 바로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수업을 좀 일찍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평가원 독서 기출을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능 필수 소설. 자, 이번 그 과정 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론 그 운문 문학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운문 문학은 시는 짧잖아요. 그죠? 시는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서 주로 나온다고요? 네, EBS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EBS라는 책에 나오는 현대시를 세보면 실제로 현대시 한 30편쯤 되거든요. 근데 그 30편 EBS 얘네들이 고3 된 다음에 3월에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한 달이면 그 30편, 아니 한 달도 아니죠, 하루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좀 길게 수업 저한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EBS에서 나오는 현대시 다 제가 아이들한테 읽히고 그 다음에 6평에 EBS에 있는 현대시 풀어서 다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소설도 어차피 EBS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2편 중에 1편은 EBS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설의 경우는 EBS에 실려도 그렇고 교과서에 실려도 그렇고 A4 한쪽 정도 실리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낼 때는 어떻게 하죠? 네, EBS에 실린 작품 가운데서 EBS에 실린 부분이 꼴랑 한쪽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대봉전 이거 A4로 한 30쪽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EBS에는 한쪽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미리 우리가 좀 문학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운문문학보다는 산문문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문문학을 준비할 때 산문문학을 가급적이면 전문 있죠. 그 전체 줄거리 이런 것들을 대표작들을 좀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요령껏 실제 지금 올해 EBS에 예를 들어 있는 작품은 내년 EBS에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올해 EBS에 있는 작품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게 내년에 내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 특히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의 좀 전문을 읽어보는, 특히 뭐 고전 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산문 작품 중에서도 인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족보 있죠. 가계도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종류의 소설, 즉 읽어보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를 분석한 주제 뭐 이런 거 표현 기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물 관계를 확인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이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문학은 내년에 진짜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 대비는 내년에 이 학생들이 내년 EBS가 나왔을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결국 그때 닥쳐서 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땡겨서 미리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마 대치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떤 강좌 이런 것들이 주로 현대시 특강, 고전시가 특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현대시 특강과 고전시가 특강이 왜 인기가 있느냐, 그것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소설 특강이나 고전소설 특강은 주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자, 현대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시간만 많이 주시면 30편, 그죠? 30편 하루면, 그죠? 좀 길게 하루 잡으면 오늘 하루 종일 EBS 현대시의 날이다 하고 보내시면 제가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냥 특강의 형태,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죠. 짧잖아요. 이런 특강의 형태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정작 아까도 오답률 순위 보셨지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강의 형태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번 수업, 하루 수업, 4주 수업으로 끝내기 어려운 그런 수업,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소설입니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필요한데 안 하게 되고 고3을 맞이해서 그럼 고3 때 바쁜데 그때 이런 것들 작품을 전문을 읽어보는 이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에 EBS가 나오면 그때 열심히 하자고요. 그죠? 그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하자고요. 그런데 그때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6개월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지금 바로 시작하자. 필수 소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과서에 없는 작품을 중심으로, 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제외하거든요. 그 다음에 EBS 미수록 작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EBS나 작년 EBS에 있던 작품 빼버립니다. 왜냐면 그런 작품들은 내년 EBS에 안 실어요. 그런 작품들을 내년 EBS에 실으면 재수생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안 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고3이 됐을 때 EBS에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 그러면서 항상 작품의 어떤 작품 전체. 그래서 근데 아무리 한다고 작품 전체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6쪽 정도, 그러니까 A4로 한 16쪽, 정말 길어도 한 20쪽 정도로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좀 긴 작품들은 제가 요약을 해줍니다. 16쪽으로. 근데 16쪽 요약할 때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최대한 그 장면을 읽어볼 수 있도록
중약치고 이건 나올 수 있는 장면, 중약치고 나올 수 있는 장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른바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장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웅소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거 날리고, 그 다음에 최근 EBS에 있었던 거 날리고, 출제됐던 거 빼고, 이렇게 해서 골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요,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 그 작품들이 읽어본 작품을 EBS에서 발견하고 내년 6평 시험지에서 발견하고 수능 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본 문학 작품은 산문문학의 경우는 내가 읽어봤다 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읽어본 작품인데 수능 나오면요, 꼭 한번 지문 읽어봐야 되나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야, 그래도 좀 그냥 풀기는 쫄리잖아. 그래도 한번 읽어보긴 해야지. 그러나 이렇게 훑어보는 수준으로 이 부분 나왔네 하고 푸는 거랑, 이거를 막 도대체 얘랑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얘랑은 무슨 관계야? 막 이걸 따지면서 읽는 학생과는 일단 시간은 물론이요, 정답률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료 얘기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최대한 지금 그 학년의 학생들에 맞게, 제가 재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주간지를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로서는 한 2회 분량,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모의고사 2회 분량의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꼭 찍어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설 중에 박태원의 소설을 수업 시간에 메인으로 다뤘다라고 하면, 좀 박태원의 다른 작품들, 이렇게 해서 요 1학년 때 공부를 할 때는요, 포션으로 보면 오늘 배운 작품의 포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책을 배웠다, 작품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1학년들 과제는 천변풍경 과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학년 과제는 제가 만들 때 오늘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박태원의 다른 작품들을 좀 포션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과제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작품을 알아 보다는 나는 그 작가를 알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은 EBS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EBS의 시간 이렇게 연계를 이렇게 때려서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이게 보니까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작품이 나왔잖아요, 시험에. 근데 그 중에서 2개 빼고 다 연계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에 대한 진짜 시험 대비, 그러니까 그 6평이라든가 수능 대비는 내년 3월에 EBS가 나오면 그때 성실하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의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한다면,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3 3월에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나오고, 일단 전체 이제 국영수탐 전체 과목으로 보자면 총 11권이 이때 3월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7권이 나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요때 문학에 대해서는요. 이게 문학에 대해서는 국어에 대해서는 3권을 풀면 됩니다. 3권.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 문학, 그리고 자기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문학 작품 192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걸 6평에 연계를 하는데, 그러면 3월에 나와서 3, 4, 5, 3개월 안에 요 3권을 풀어야 되는데, 국어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이제 11권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3 3월부터 한 6월까지는 거의 어때요? EBS의 시간이다. 그런데 고3 1월에 수능 국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EBS에 이제 두드려 맞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땡겨서 바로 이 고3 거의 여름부터 이 고3 1월에 일반적으로 많이들 시작하는 것을 선행으로 땡겨서 요때 시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좀 변수라고 할까요? 자, 이번에 가장 최근에 본,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 아시겠지만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 쉽게 출제되면 선택 과목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인데요. 언어 문법인데 지금 저 언매를 선택하는 거랑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거랑 이제 한 4점 정도 평균 차이가 납니다. 근데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표점 4점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언매를 선택해서 다 맞았고 저 친구는 화작을 선택해서 다 맞았다. 난 똑같이 국어 100점이다. 인데 내가 4점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시 입시에서는 표점이 한 4점 정도면 이제 대학이 하나 바뀝니다. 한 칸 정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또 의대에 지망을 한다. 만일에 뭐 의대에 지망을 한다고 하면 실제 그 제주대 의대랑 서울대 의대랑 뭐 표점으로 치자면 한 뭐 10점에서 12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점 4점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요 언어와 매체, 언매 선택이라는 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화작을 선택해서 다 맞았는데 언매 선택자보다 만일에 4점을 덜 받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에서는 이 입시에서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그런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언매를 선택하는데 시험 이 언매가 제가 보면요 이번에도 6평 봤는데 하나 틀린 애 국어에서 하나 틀린 애들은 다 언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의 오답률 1위가 언매입니다. 언매 선택자에게 가장 높은 오답률이었던 게 오답률 1위가 언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그때 이제 이 문법 특강 이른바 언매 특강을 이제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아까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아니 너무 늦어요. 그게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과정 다 마친 다음에 겨울에 할 것이 정말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만 하더라도 이제 1월에 시작을 하면 불과 이제 그 8주 정도 안에 EBS 나오기 전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문법 특강도 6개월 좀 당기자. 6개월 당기자. 그래서 고2 여름 때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의무적으로 내신에서 언어와 매체를 하는 학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2 여름에 언어 문법 특강은 별도로 그죠? 별도로 그래서 요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6개월 먼저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12월 말 또는 1월에 시작하는 거를 7월 14일 그 주 있죠. 그 주에 그냥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당겨오면요. 우리가 EBS에 집중해야 할 때는 EBS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남들보다 훨씬 먼저 파이널, 그죠? 실전 모의고사,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재수생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입시는 참 재수생 변수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의대 정원이 좀 늘어나면서 또 재수생들 대거 들어왔죠. 근데 뭐 다시 정원이 뭐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재수하겠다고 지금 뛰어든 애들이 그 정원이 줄어든다고 다시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미 막 휴학해버리고 막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올해도 막 재수생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사람은 학생 수는 작년 6월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재수생들은 사실 내신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EBS를 굉장히 빨리 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빨리 모의고사 이 파이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재수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개월 먼저 시작하면 적어도 국어에 대해서는 재수생들처럼 좀 일찍 파이널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어차피 지금 요걸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언매 선택시켜야 되겠다. 뭐 생각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6개월 땡겨서 이렇게 일찍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법 특강은 좀 낮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작년에 이렇게 시작한 학생 성적표입니다. 이번 6평 성적표입니다. 사실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런 성적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6평 성적표입니다. 지난주에 본. 자, 국어 언매 선택해서 100점, 원점수 100점, 수학 100점, 영어 이거 영어 100점 안 맞아도 만점으로 쳐주는데 영어까지 100점 받아버렸네요. 탐구 두 과목 모두 100점. 이게 원점수 국수탐 300점, 국영수탐까지 하면 400점짜리 성적표입니다. 전국 1등입니다. 이게 우리 반에서 작년에 제가 6개월 먼저 시작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단연간 해보면서 고3 때 수능 국어를 시작해서 참 이게 뭔가 학생도 아쉽고 저도 아쉽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한 수업이고 몇 년째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이렇게 올해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제 100 그래서 300점짜리 성적표는 봤는데 400점짜리 성적표는 이제 처음 봤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죠?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근데 그거를 평가원 6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뭐 잘하던 친구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는 내신과 다른 논리로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6시, 일요일 6시에 수능국어 선행반 7월 14일 아마 이게 일요일이 아마 14일일 건가 15일인가 14일 정도 될 거고요. 이제 그 뒤로 따라가는 이때 개강을 해서 내신 기간에 물론 휴강이 하지만은 휴강을 하여튼 최소화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그죠? 수능 볼 때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1년 6개월짜리 고3 과정이 시작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그런 저는 수업을 준비했고 학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뭐 정규반 수업, 그다음 소수관리반 수업 이런 것들 계속 좀 안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국어 김지인입니다. 저 이제 2학년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이렇게 순서대로 총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 국어 고득점을 위한 전략, 어떤 식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학력과 독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제가 이제 자료와 관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국어 고득점을 위한 전략,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써놓은 게 있죠. 이게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그때 혹시나 영상을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때랑 조금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아시겠지만 1학기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다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써놓은 것처럼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제가 좀 해놨죠. 도움이 되는 경우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한다 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미 뭐 내신이 최상위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를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 지금 약간 중위권, 하위권 이 정도 위치에서 내가 아무래도 정시 파이터 좀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면 그래도 내신을 한 2, 3주는 챙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고2가 정말 많이 노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의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보내려면 일단
수능에 도움이 된다?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챙긴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완전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건 이제 앞에 신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고2 기간 동안에는 최근 5개년치의 고3 평가원 교육청 지문들을 이 시기에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3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눈을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수능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걸 수업 시간에 꾸준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 가서 과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국어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연간 커리큘럼 고2 기간 동안에 연간 커리큘럼을 좀 넣어놨는데 지금은 이 시즌4라고 되어 있는 저 문학사로 산문문학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는 저 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운문문학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는 산문문학을 쭉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위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고전소설에 조금 더 힘을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그 1학년, 그 2학년 내신, 그 중간 1학기 때 문학 많이 했죠. 문학을 대부분 다 하다 보니까 그때 문학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고전 소설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일단 가장 약한 부분은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힘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에 진행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난도가 높고 이제 요즘 형태의 그런 지문들을 쭉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문학력. 문학에 대한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번 여름방학의 목표를 뭐로 둘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감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내서 문맥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 문학, 수능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작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가, 이 실력을 요하는 게 이제 수능 시험인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시된 지문을 그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내서 그 문맥 상황에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길러갈 것인가,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물과 장소, 이 두 가지가 잡히면 산문문학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할 거며, 그리고 이제 빈출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고전소설 때문에 좀 넣어둔 부분입니다. 고전소설은 이 인물과 장소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단어들의 수준이 좀 너무 옛날 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시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또 지문별로 풀이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을 해갈 건가, 그거에 대한 체화 과정 시키면서 반복 훈련을 시킬 거다. 자, 뒤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손필기를 좀 넣어놨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은 현대소설, 오른쪽은 고전소설이에요. 결국에는 이 작품 속에서 제시된 부분만으로 완벽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읽어나갈까, 어떤 걸 판단해야 될지를 정리해둔 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얘기할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특히 고전소설, 이 부분에서는 항상 인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장소의 이동을 많이 넣으면서 지문의 난도를 높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써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항상 인물 관계도도 그리는 거 연습을 할 거고, 어떻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실전적인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독서, 비문학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은 결국에 이제 지문 자체가 어려워지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지문에 낯설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을 깨서 좀 낯선 형태로 출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량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거.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지문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저런 지문의 형태처럼 상식적인 걸 어긋나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 보는, 글을 읽는 와중에 약간 튕겨나가게끔 만드는 방식도 있고, 오른쪽 아래처럼 그냥 첫 문장부터 모르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깔아놔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의 글을 읽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 두 가지의 형태의 지문들을 볼 때는 제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여름방학 목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낯선 형태,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형태의 지문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 말이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랑 연결되고, 그래서 이 지문 속에서는 어떤 말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 정도 잡는다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들 있죠.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하는 건 웬만하면 다 평가원 기출로 제공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지문들 형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빼버리고 그냥 용어들만 제시하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영역별 기초 지식들은 간단한 대체형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요즘에는 이제 비문학 지문 자체의 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건 읽으면서 한 번에 다 외운 채로 문제로 접근한다? 이건 거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의 표시를 남기면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 간의 관계를 맺음에 집중을 하는 식으로 글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큰 틀이 좀 잡혀요. 그 상태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찾아낸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건지를 꾸준히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좀 잡아갈 수 있는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즌4 마지막으로 하는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문학 같은 경우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소설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최근 평가원 기출들에 나온 것들로서 조금 이 자체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물과 장소를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현대문학은 최근의 작품들을 보면 주제 자체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가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1학기 내신 동안에 문학을 많이 봤어도 이런 류의 생각까지는 안 해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작품들을 좀 뽑아서 그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류의 생각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의 어떤 관직명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장소도 많은 이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런 작품들 위주로 해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는 평가원 기출들을 활용을 해서 요즘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들을 좀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과제 검사하면서 어휘 테스트까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문학, 비문학 수업 진행하고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 문항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손필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이쯤 와가지고 우리 고2 아이들 되면 웬만한 친구들이면 제 수업을 꾸준히 따라왔던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는지를 좀 많이 알긴 하는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필기를 잘 안 해요. 이거 내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봤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이제 어떤 이해하는 것만 좀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손필기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다 제공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복습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로 과제가 나갈 건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문학 2지문, 비문학 2지문, 그리고 뭐 내신 기출문제 5문제라고 넣어놨는데 배운 작품에 대한 내신 문제를 좀 넣어놓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문학이 들어가는, 2학기 내신 때 문학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좀 넣어둔 거고, 아닌 친구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얘기해서 이거는 따로 넘어가도 된다고 말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일단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다가 과제까지 해서 좀 고3 기출들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만들어 놓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어휘라고 하는 게 이쯤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유의 시험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어휘에 대한 어떤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어휘 시험을 마지막 2학년이 여름방학 특강까지 진행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 결국에 시험장에서는 어떤 글을, 처음 보는 글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한 걸 앞뒤 맥락을 판단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어떤 식의 의도인지를 바꿔서 이해하는 능력, 그걸 계속 길러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휘력을 위한 그런 단어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40개씩 매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한자어나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교재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좀 넣어놨기 때문에 저번 주 수업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어휘 시험들을 꾸준히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2쯤 되면, 이쯤 오면 이 어휘 시험 자체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냥 뭐 시험 수업 오기 한 20분 전, 30분 전 이제 바짝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해도 웬만하면 다 통과할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도 꾸준히 어휘에 대한 걸 놓치지 않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도 평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2번 정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정말 모의고사가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1:1 개별 상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국어 실력을 뭐 계속 공부를 해봤을 거라서 알겠지만 본인들도 약한 데가 있고 잘하는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케어가 안 되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고쳐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기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처음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수능 공부를 진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서 각각 그 국어라는 게 굉장히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 넓은 영역에서 본인이 약한 데와 강한 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가야 될지 이런 거를 꾸준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의고사를 좀 진행을 해서 그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도 꾸준히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수업에 대한 좀 장점,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좀 자랑을 좀 해보면 꾸준히 증명하고 있는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이제 고2 학생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고2 시기 때는 사실상 내신 많이들 안 하다 보니 조금씩 떨어지고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정상적인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2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있는 제가 항상 이제 수업에서 가장 좀 저에게 제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고 특히나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정말 수능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꾸준히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평가원 지문들 다 계속 교정을 해 나가면서 새로 작품들 개정해 나가고 있고 자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개별 맞춤 과제까지 좀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료적인 측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2학년쯤 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저라는 사람 만약에 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진행하는 반, 그 수업하는 반에는 웬만하면 제 수업을 꾸준히 들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친구한테 소개를 듣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자체가 저한테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려주고 항상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에 대해서도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가 이 시기가 제일 좋은 때라고 저는 항상 자부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잘 따라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동기부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믿고 맡겨주셔도 전혀 걱정이 안 되실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요구를 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모르는 게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지 확실한 공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 정확히 답변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넣어놨고요. 수강 후기도 한번 넣어놔 봤어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을 담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토요일 6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내신으로 바뀌는 반이다. 그래서 5회 동안 딱 깔끔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뒤에 소수관리반 오태현 선생님 오셔서 다시 설명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든국어에서 고2 소수관리반 담당하고 있는 오태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소수관리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클리닉이라거나 이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수능까지 계속 지속되는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 해서 내년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할지랑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번 여름방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렇게 5개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고2 때 수능 국어를 왜 시작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 반 소수관리반의 수업 특징, 그 다음에 수강 후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략하게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 수업은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업입니다. 지금 소수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수업도 하고 평일에 클리닉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랑도 제가 이제 또 상담을 좀 자주 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저한테 직접 들으셔서 좀 만족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보통 이제 당일 좀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마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마감이 늦어진다 해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학원에다가 연락을 먼저 해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부터 고3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라오고 해서 고3까지도 아이들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고2, 고3 이 각각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뭘 해야 하고 고2 때 뭐 해야 하고 고3 때 뭘 해야 하는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완결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어라는 것 자체가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문학만 잘한다, 독서만 잘한다 이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모두 이제 밸런스를 맞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완결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균형 있는 공부를 하느냐가 아이들의 수능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완결된 밸런스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대치동에 와서 관리로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무실도 따로 있지만 이제 제가 보통 학원에서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그 강의실에서 출근하면 보통 이제 교무실 잠깐 들렸다가 보통 이제 강의실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클리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뭐 가면 또 다른 친구들 들어오고 또 가면 또 다른 친구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평일 내내 뭐 주말 내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관리를 하면서 클리닝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뭐 고민이라거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이들의 수행이라거나 아이들의 동아리라거나 아이들의 생기부, 입시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입시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하나만큼은 뭐 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마쳤고 고2 때 수능 공부를 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경지식, 그 다음에 기본기, 그 다음에 EBS 연계입니다. 고3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3 때는 이제 EBS 연계를 많이 공부합니다.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고 그리고 낯선 지문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면서 기본기를 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기본기는 낯선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아니면은 글을 이해하는 이해력, 이런 것들을 기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런 걸 우린 보통 피지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배경지식, EBS 연계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이 되는 피지컬이 갖춰져야 아이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3 수능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고3 때 하는 건 늦습니다. 왜 늦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2 때 수능을 왜 시작해야 되냐? 첫 번째, 고3 커리큘럼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좀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학사 일정들이고요. 이제 웬만한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그 학습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제 고3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 1월 초,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보통 웬만하면 이제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주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과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아마 그 9주, 10주 동안 볼 수 있는 지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겨울방학 때는 기출 분석하기 좀 바쁩니다. 근데 이제 3회에서 5월 이제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이제 공부거리가 생기죠. 뭐가 생기냐면 수능 특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3에서 5월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도 봐야 하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EBS 수능 특강이 작품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만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해요. 그리고 독서, 문학, 뭐 선택 과목들, 엄매, 화작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도 세 권을 다 봐야 하고 그러니 기출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BS를 육모 전까지 끝내려면 정말 EBS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 분석만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이 EBS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모를 봐요. 이제 6월달이 되면 이제 육모를 보는데 평가원이 주최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기를 겪고 1학기 기말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옵니다. 여름방학이 오면 이제 육모가 지나면 뭐가 나오냐? 이제 EBS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권짜리라서 분량이 좀 적습니다. 분량은 좀 적은데 이거랑 같이 기출이랑 좀 공부하다 보면은 방학 금방 가버리죠. 자, 그리고 9에서 10월 같은 경우에 9월 모의평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파이널 문제풀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수능이 되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배형지식, 기본기, EBS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형지식이랑 기본기는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을까요?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려운 지문들 그리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패턴이라거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며 나의 약점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1, 2월이 전부예요. 기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1, 2월 아니면 요 방학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출 분석할 시간이 없고요. 아이들의 기본기, 피지컬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3 커리큘럼으로는 아이들의 피지컬을 기르기, 그냥 EBS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3 커리큘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3이 되면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아마 입시를 겪어보신 어머니들도 있으실 거예요. 첫째가 이제 뭐 고3이 지나서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 여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시는 어머니들도 있으실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월 겨울방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죠. 1, 2월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나 이제 고3이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에 내내 열 몇 시간 공부하면서 저한테 인증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3월, 5월 되면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은 학교, 수행, 학원 이런 거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 뺏기고 학원 시간 뺏기고 수행 시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량이 많은 학생이라도 하루에 순공 시간이라 따졌을 때 5시간 넘으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5시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양, 공부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안 하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6에서 8, 6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잠깐 있죠. 짧게나마 그래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한정 진짜 마음먹고 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이때쯤에는 꺾여버린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꺾이는 학생들도 많고 날도 덥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10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도 정말 대단한 학생들인데 자, 이제 9에서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자습을 이제 많이 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습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도 워낙 다양하고요. 그리고 학습 분위기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누구는 뭐 미술 하네, 어떤 애들은 뭐 체대 하네, 어떤 애들은 그 수시로 이렇게 했네, 뭐 입시 이야기 하랴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학교에서 시간을 좀 많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는 뭐 각자 이렇게 잘 보낸다고 치면 고3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1, 2월에 기출 분석합니다. 자, 3에서 5월, 6, 7, 8월, 9월, 10월 고3 학생들이 왜 재수생을 무서워하냐면 공부량부터가 다릅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내 열 몇 시간 때려 박으면은 아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3 학생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재수생을 무서워하는 거고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에 시작하면은 사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먼저 시작해야 나중에 재수생과 붙어가지고 비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2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때까지 평가원 기출분석과 피지컬 키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지컬 키우는 게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나중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6개월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3 커리큘럼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3 커리큘럼 가면은 적어도 기출 분석만 8개월 하는 거예요. 8개월 하는 거면은 최근 10개년 기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 고난도 기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기출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EBS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대학을 간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수업 커리큘럼은 위에도 있듯이 피지컬 키우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의 기본기 다지기,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각 분야의 독해법, 문제풀이법, 글 때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가 체화하도록 시킬 겁니다. 체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문학과 독서로 공부를 하는데요.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소설, 현대시, 그 다음에 독서는 인문복합지문, 사회법지문 이렇게 갈 건데요. 저희가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소설, 고전시가,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인문, 예술, 지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의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돌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년 상위문학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 약점을 좀 확인하고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소설, 고전시가로 돌아가고요. 독서는 과학기술, 철학예술 이런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문학 독서가 계속 이렇게 돌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개년 상위 문항 분석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 확인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갈래복합, 그 다음에 고난도 지문들 이렇게 복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3이 됩니다. 고3이 되면은 이제 1, 2월 동안 최신 경향에 맞춰가지고 상위권 수준의 고난도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피지컬 키우는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번 7, 8월, 이번 여름방학이죠.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저희는 이렇게 교재가 나가게 될 건데요. 사실 이건 작년 저희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리뉴얼 중이고 표지도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에피타이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의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과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90문제에서 100문제 가까이 매주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가 풀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개인별 추가 과제인데, 이 소수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별의 약점을 좀 채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별로 누구는 문학이 약하고, 누구는 화작이 약하고, 누구는 뭐 독서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별로, 이 건우라는 이름이 있고 지은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맞는 그 화작이 약한 학생은 화작, 그 다음에 문학이 약한 학생은 문학, 이렇게 제가 따로 개인별로 추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약한 부분들을 제가 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풀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2 때는 일단 피지컬 키우는데 좀 주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는 평가원 기출문서 어려운 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월은 수특 연계된 거, 그 다음에 6에서 8월은 수능 완성과 최신 기출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념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것들,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것들, 이런 것들 다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수능이 될 때는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수업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소수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수업을 오게 됩니다. 주 2회 오고요. 일단은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오게 되는데 주말에 1회 같은 경우에는요 3시간 수업을 진행해요.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뭐 그날 배운 거 복수 테스트도 보고 단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학원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아이들한테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할 때도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릴 때 애들이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학원에 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그거에 맞는 매뉴얼을 제가 애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 풉니다. 풀고 그 다음에 풀었던 것들 중에서 맞는 것도 있을 거고 틀린 것도 있을 거잖아요. 틀린 것들은 확실하게 오답하고 저한테 검사 맡을 때 맞은 것들은 왜 맞았고 맞았지만 이 부분은 못 봤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거나 아니면 틀린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니? 라거나 제가 학생 옆에 붙어가지고 너가 글을 볼 땐 이건 봤어야 돼. 너가 글을 볼 때 이걸 바꾼 거를 봤어야 돼. 이렇게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클리닉을 하게 될 거고 물론 그 클리닉을 할 때 뭐 이 학생 다른 학생 이렇게 있겠지만 제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붙어서 아이들한테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명이면 마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의 학생들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업하는 거는 이런 수업을 추구합니다.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수업. 자, 제가 글을 수능을 잘 보려면 기본기, 배경지식, EBS 요 3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본기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기본기를 가장 빠르게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들이 틀려보고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긴 지문, 어려운 지문을 보고 문제 풀고 아 맞았다 틀렸다 아 오답해야지 아 이거 고쳤네 아 이거 실수였네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맞춘 것들 중에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물고 뜯고 막 바꿔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바꿔보고 예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진짜 그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고 한 지문을 보더라도 2시간을 읽더라도 그거에 맞게 애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별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추가로 과제를 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클리닉 시간에 제가 좀 더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기를 채우기에는 정말 최고의 수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학원 가가지고 앉아서 수업 듣고 뭐 숙제 좀 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그런 수업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거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가 깨질 듯이 고민해보는 수업, 머리를 직접 내가 쓰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수업, 이게 저희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채우는 최고의 수업이다라는 거고요. 묻고 답한 수업입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듣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애가 듣는지 조는지 멍 때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아이들도 수업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저도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피드백도 제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클리닉 때 제가 이렇게 숙제를 직접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도 제가 클리닉 때 추가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클리닉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저는 지금 뭐 고1부터 고3까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풍부하고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라거나 사설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있고, 국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확실한 관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없는 수업,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그날 학원에 왔을 때 뭐 하나라도 꼭 배워갈 수 있게끔, 진짜 오늘 배운 게 어려웠지만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배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수관리반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클리닉이라거나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답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이런 거 질문 많이 나오는데, 클리닉 시간에는 문학 독서 지문 이걸 직접 풉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학생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3지문에서 4지문 정도, 그냥 3세트, 4세트 정도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풀고요. 맞았으면 맞은 거 오답하고요. 틀린 거는 틀린 거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 직접 중요한 부분, 중요한 구조, 그 다음에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실제로 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그 수능 문제를 제가 한번 풀려봤어요, 숙제로. 근데 거기에서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너 이거 왜 맞았다고 생각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이게 왜 답인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이야기해보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벽하게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맞은 것도 다시 볼 수 있고 틀린 거는 당연히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옆에서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니들의 실제 진짜 고민일 텐데, 우리 아이는 비문학이 약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들 옆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주어부터 서술어부터 뭐 이런 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나씩 피드백을 해줄 거고요. 우리 아이는 문학이 약해요. 그러면 제가 영역별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고요. 클리닉 시간에 문학도 함께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하면서 추가로 과제가 나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대요.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한두 지문은 날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들 정말 많으세요.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3 중순까지도 아이들한테 빨리 풀어라, 시간 안에 다 풀어라 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대신에 느리더라도 푼 것만큼은 정확하게 다 맞을 수 있도록 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만, 그 시험 시간 내내 한 지문만 봤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빠르게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깨집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깨져요. 결국 아이들이 시험에서 맞으려면 자기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만들어 줄 거고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독해 향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갈 거고요. 다만 이제 고3 이제 파이널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이제 타임어택과 함께 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피지컬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하고 이제 타임어택과 함께 진행할 겁니다. 클리닉 시간에 빠지거나 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수업은 이제 좀 소수다 보니까 무단 결석이나 지각 이런 게 2회 이상 발생하면요, 다음 시즌 수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에는 저한테 아니면 학원에다가 하루 전에는 꼭 연락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 클리닉 저희 강의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저 혼자
그 강의실 의자 불편한 데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꼭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클리닉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학생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대략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고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40분 정도 걸리고요. 좀 어려워하고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2시간 정도도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할 텐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그 마지막은 제 수강 후기입니다. 저는 이제 결과로 이제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로 증명해야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고3인데요. 이제 육모 끝나고 들어왔어요. 이제 육모 때 5등급 받았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매를 선택했다가 비문학은 그래도 괜찮게 하는데 문학이 좀 많이 약해가지고 문학을 좀 위주로 제가 좀 체크해주고 엄매 같은 경우에 좀 전략을 바꿔서 화작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모 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지 한 3개월 됐을 때 이제 구모에서 3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때 성적이 더 올라가지고 이번에 그 이화여대 합격했습니다.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년 요맘때 들어왔던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올 때 이제 5등급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랑 과학 이런 이과머리가 좀 뛰어났던 남학생이어서 수학을 참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들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이 많을 텐데 수학에 쓰는 시간의 일부만 좀 국어에 쓰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글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1등급 받아갔습니다. 1등급 받아갔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1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는 이제 B에서 C 70에서 80점 정도 받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학교 때 BC 7, 80점 받으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70, 80점이면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 한 6등급 정도 받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랑 같이 좀 이른 시기에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랑 내신 다 2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들 외에도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이 여럿 학생들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그 차이가 큰 학생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제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받는 수강 후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 파란색, 조금 만족한다 하면 이제 빨간색인데 95% 학생들이 이제 매우 만족한다 라고 했고요. 특히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자기가 좋았던 거 이렇게 좀 길게 쓴 학생들도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좀 얘기해드리면 뭐 재밌었다, 열정적이시다, 뭐 문학, 비문학 다 성적이 올라서 만족스럽다, 뭐 여기에서 한 명 한 명 관리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뭐 실력이 느는 거 꼼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민망하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질문을 아이들의 이해도에 맞춰가지고 잘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이게 매우 그렇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수업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수요일에 소수관리반, 토요일 2시, 그 다음에 일요일 6시 이렇게 있고요. 소수관리반 고2 소수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6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 처음 만나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원래 다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수능 이제 1년 반 좀 안 남았죠. 1년 반 좀 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국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어머니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맛있는 음식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점수 만들어 볼 테니까 집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개강 날짜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제 블로그입니다. 지금 수능 특강이라거나 제가 내신하는 학교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어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블로그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저뿐만 아니라 시분 선생님, 김지인 선생님 이런 수업들도 다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